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예문을 열겠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금이었습니다. 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금에 대해서는 진짜 추억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887님 옛날에 금 한 돈 4만 원에 샀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저 어릴 적만 해도 돌반지 선물할 때 엄마가 막 5만 원, 6만 원 막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성화진님은 큰애 돌반지를 팔아서 아동 전집 책 샀다가 20년 동안 욕먹고 있어요. 금값이 지금 얼만데 하면서. 다들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금 이렇게 힌트를 드렸더니 6252님이 항의를 주셨네. 왜 거짓말 하시냐고. 공영방송에서 거짓말 하시면 믿음의 금이 가지요. 라고. 그러면서 정답 골드 이렇게 두 글자라고. 센스 있는 정답 고맙습니다. 그리고 4069님 네 글자입니다. GOLD 골드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이야기할 때 8118님이 따뜻한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인사 정말 재밌게 해주시는 마을버스 기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8118님은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최고야 잘했어. 하루에 10번씩은 말해줍니다.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요. 잘 따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아름답고 따뜻한 사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데 그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계속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증시 상황이 아까는 안 좋았다가 지금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998 해서 3000포인트까지 딱 2포인트 남았네요. 20포인트 0.68% 올라가고 있고요. 개장 초에는 약간 약보합으로 돌아서기도 했다가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장은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이었거든요. 우리 시장은 더 힘내고 있고 코스닥은 0.5% 오른 786.4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한 2, 3포인트만 올라가면은 3,000포인트를 오랜만에 터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370원, 1,370원대 가리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2.8%,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1.6%대 강세 보이고 있고 SK스퀘어가 5% 정도 강세,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계열사들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카카오뱅크가 8%대 강세, 그리고 방산주들 최근에 중동에 좀 지정학적인 문제 이어지면서 방산주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 관련된 주식들도 오름세가 좋은 것들이 있다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 이러면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가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도 있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거를 또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그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력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고요. 오늘 그 풍력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풍력 발전기 그래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뜨이죠. 등치가 크고 워낙 멀리서도 크니까. 보이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건데 네. 바람김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수준이고 네.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리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편에 속하죠. 네. 바람이 불면 그 바람개비처럼 생긴 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연결된 발전기가 돌게 되니까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쓰면 된다라는 형태니까 기본 원리는 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네. 그 바람개비의 그 날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날기 위한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날개라고 부르기보다는 업계에서는 이거 영어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예. 바람개비의 날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블레이드라고 아하.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칼날 같은 블레이드 네, 날. 블레이드, 길다란 블레이드 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바람을 받도록 돌리려면 이거를 큰 기구로 높다랗게 세워 놓아야지 큰 블레이드를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나무줄기처럼 철 기둥 같은 거를 높게 세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람개비 같은 그렇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올려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세워놓는 그 철제 강철을 주 재료로 만드는 그 기둥 부분 그거를 흔히 이제 타워다, 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워가 있으면 그 타워 위에다가 약간 선풍기 몸체 같은 부분, 실제로 그 발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얹어놓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날개를 보통 이제 3개를 조립하죠. 날개 3개를 조립해서 붙여놔가지고 날개가 이제 돌아가면 그 몸체 부분에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는 방식인데 그 타워 꼭대기에 올려놓은 그 약간 원통 모양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뭐 술통 비슷하게 생긴 네. 쇠로 되어 있는 그 덩어리 그거를 흔히 너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너셀. 너셀? 너셀 안에 그러니까 발전기가 들어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토니바퀴라든가 그런 것도 너셀 안에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셀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거든요. 네. 프랑스에서 온 말이고 옛날에는 조그맣게 생긴 그런 배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아. 그게 이제 유선형으로 통같이 생긴 거를 그러니까 배를 뭐 우리가 뭐 일이 이상하게 될 때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네네네. 네, 풍력 발전기에서는 이 너셀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배라고 부르던 거를 높다란 이 쇠탑 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 배가 약간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풍력 발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긴 게 작은 배처럼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너셀 안에 발전기 말고 꼭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증속기라고도 하고요. 네. 그냥 업계에서는 영어로 기어박스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속도 그러니까 뭐 1분에 몇 바퀴 돌아가느냐를 보면 물론 뭐 빨리 돌아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선풍기나 헬리콥터 날개처럼 그렇게까지 빨리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이렇게 네네. 돌아가는 그 정도 속도, 네. 그 정도 속도인데 발전기를 효율적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회전이 빠른 게 좋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내부에 톱니바퀴 장치를 잘 설치를 해가지고 비교적 천천히 돌아가는 그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속도를 발전기에다가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자전거 기어나 자동차 변속기처럼 그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톱니바퀴 장치이기 때문에 기어박스 혹은 증속기 이런 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발전기 중에 제일 큰 거는 전체 키가 그러니까 바닥부터 이 풍력 발전기 날개 끝이 제일 올라갔을 때 그때의 높이가 150m를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는 이게 덴마크에 있는데 한 28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80m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친숙한 고층 건물인 63빌딩이 250m거든요. 네네. 63빌딩보다 높은 거예요? 빌딩보다도 더 높은 와. 그런 풍력 발전기도 세계에는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도 63빌딩 한 뭐 절반 이상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 가다가 좀 눈에 많이 띄는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풍력 발전기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가까이 가서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좀 작다 싶은 것도 대부분 웬만한 고층 건물만한 아주 큰 크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작다 싶은 거는 용량이 대체로 한 1메가와트 미만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100m가 넘는다라고 하는 그 큰 그런 것들은 10메가와트 이상짜리도 요즘은 국내에도 꽤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10메가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뭐 이렇게 휴대전화 충전하는 그런 충전기 중에 좀 충전이 잘 되고 용량이 센 게 한 10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메가라는 게 100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 100만 개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전기를 풍력 발전기 한 대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시간당으로. 시간당으로보다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거기에다가 100만 개를 꽂아 넣어도 그 전기가 계속 온다라는 거죠. 물론 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하고 다르게 풍력 발전소는 바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없을 때는 이제 0으로 줄어드는데 바람이 있어가지고 돌아갈 때 기준으로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전에 우리 태양광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좀 센 발전소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떠올리는 게 원자력 발전소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표준적으로 짓는 게 1000메가와트 정도고 그걸 1기가와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큰 대형 풍력 발전기가 10메가와트니까 그런 게 100개 정도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가 감당이 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뭐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풍력 발전은 바람이 있을 그쵸.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람 안 불 때가 사실은 있으니까. 바람 안 불 때는 딴 데서 바람 불 때 좀 돌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생각하면 그보다 사실 더 많아야 되긴 하는데 대체로 그 정도 수준의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영님이 오늘 강원도에서 오대산 주변 풍력 발전기를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요. 보내주셨는데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도 안에서는 그 기업 박스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빠르게 그 안에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라는 네네. 거. 네. 이거 이제 또 상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뭐 풍력 발전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나 환경적인 이야기 이런 걸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거를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산업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좀 제조업적인 이야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원리로. 근데 이게 바람이 아예 안 불면 발전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문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기어박스나 이런 게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전기가 생산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바람을 잘 이용하고 또 거센 바람에도 좀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 풍력 발전기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고 이미 어떤 거 많이 나와 있냐면 그 선풍기에서 회전 버튼 누르면 선풍기 이렇게 회전돼서 돌아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풍력 발전기가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 너셀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탑 위에 네네네. 올라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전기는? 네, 선풍기 회전기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요. 네. 그 바람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블레이드 모양을 잘 설계를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모양을 유려한 곡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설계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그 블레이드 자체가 이렇게 그 꽈배기처럼 비틀듯이 그것도 이렇게 좌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블레이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람에 좀 무리는 안 받고 바람이 적을 때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계산하시고 그 디자인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비행기 설계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어떨 때는 좀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공기역하고. 네, 공기가 어떻게 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마치 비행기 날개 같은 거 설계하듯이 최첨단 전투기를 설계하듯이 열심히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보면 뭐 선풍기 같은 걸 만들고 있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풍력 발전기의 설계고 뭐 이럴 때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날개 각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또 많이 불면 아예 그걸 꺼놓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고장 난 게 아니라 또 바람 많이 불어서 일부러 꺼놓은 것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근데 우리가 인류가 바람을 이용해 온 게 또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풍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풍차. 그것도 네. 비슷한 원리예요?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차를 별로 좀 덜 사용한 축에 속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물레방아도 이웃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좀 덜 사용한 편이긴 한데 풍차는 그것보다도 더 적게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풍차를 이용한 기록 이런 거를 굳이 찾아보면 어떤 좀 이상한 기록이 있냐면 삼국유사에 보면 네. 신라에서 만들어서 중국의 당나라에 선물로 보낸 물건 중에 중국에서 좀 놀랄만한 기술을 자랑하는 깜짝 놀랄만한 좀 특이한 게 선물로 와야지 중국의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이 보고 아, 신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좀 놀라서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낸 물건 중에 만불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만불산? 예, 만불산. 그래서 이제 이게 불상이 10,000개 정도는 있어 보이는 산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장치인데 네네네네. 산처럼 이렇게 조각품을 잘 만들어서 꾸며놓고 거기에 옛날에 이제 불교를 많이 믿던 시대니까 여러 가지 뭐 절이라든가 스님들이라든가 뭐 불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곡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거든요. 말하자면 네네네네. 일종의 장식품이죠. 근데 이게 신기한 기능이 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이 불면 거기에 있는 스님 인형들이 예를 들면 절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종 앞에서는 스님 인형들이 종치는 행동을 해가지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뭐 새나 짐승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신라 사람들의 기술은 진짜 마법 같다라고 찬탄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장난감 비슷한 신기한 그런 모형 비슷한 거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크게 만들어서
산업적으로 어떤 뭐 유용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거에서는 좀 비교적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앞서 나갔던 지역은 역시 뭐 유럽 지역이죠. 유럽의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렇죠. 지금도 풍차의 나라로 유명하지 풍차의 않습니까? 나라. 네. 그래서 예전부터 큰 풍차를 만들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뭐 풍차로 뭐 곡식 빻는 거, 밀가루 같은 거 빻는 거 이런 거에 연결시켜가지고 방앗간에 그 방아 돌리는 데도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 물레방아처럼. 네덜란드에서는 또 그걸로 이제 물을 퍼내는 말하자면 펌프 비슷한 장치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간척 사업을 많이 했죠. 아하. 그래서 풍차로 물을 퍼내가지고 그 물을 퍼낸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데 동력으로도 풍력을 많이 사용했던 역사가 뭐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19세기에 전기라는 게 처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되게 초기부터 유럽에서는 실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권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풍력을 이용해서 뭘 한다라는 게 되게 좀 친숙하고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원체 옛날부터 써왔으니까. 네, 그 서부 영화 거부감도 같은 거 없고. 보시면 가끔 예. 가다가 무슨 이런 풍향계 비슷한 바람개비 비슷한 걸 갖다가 집 꼭대기에다 설치해 놓는데 보통 이렇게 당 모양으로 많이 해놓죠. 맞아. 그래서 바람 불면 그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뭐 무법자 같은 사람이 등장할 때 괜히 이렇게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죠. 황해 무법자. 예, 지나갈 그러면 때.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당 모양으로 된 조그마한 풍차 같은 게 막 끽끽 소리 내면서 그쵸, 돌면 그쵸. 약간 불길한 분위기 나고 서부 영화에 바람 그런 거 많이 방향이 나오지 바뀌고. 않습니까? 예. 예, 그 영어로 그런 거 흔히 윈드 치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왜 치킨이에요? 당 모양으로 만들어서 당 모양이 왠지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 그게 뭔가 옛날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뭐 교회나 성당에서 만든 거를 좀 따라해서 그런 모양이 됐다는 설도 있고 한데 하여튼 당 모양으로 만드는 게 유행해가지고 그걸 윈드 치킨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별 의미 없이 장식품 비슷하게도 많이 설치할 정도로 영미권 유럽에서는 풍차라는 게 되게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별 기술적인 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속 당을 막 바꾼다 너무 심하게. 네네네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흔히 철새 정치인 이런 말 쓰잖아요. 네네네. 영미권에서는 철새 대신에 윈드 치킨 같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바람 부는 데 방향을 따라서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라고 해요. 그런 말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친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좀 대형으로 풍력 발전을 해보자라는 생각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좀 할만했겠죠.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1970년대에 중동에서 정치 불안이 발생을 하면서 오일 쇼크,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유가가 확 오르면서 석유로 기름을 이용해서 혹은 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이 가격을 도대체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석유에만 의존해가지고 모든 산업을 돌리다가는 우리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70년대에 갑자기 파닥이 일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대형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미국에서도 그때 되게 유행했었고요. 유럽에서도 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많이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70년대에 나온 무슨 뭐 책이나 잡지 이런 걸 보면 지금 보면 좀 약간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석유는 20년 지나면 고갈된다. 40년 지나면 고갈된다. 그런 얘기가 70년대 그런 경제 맞아요. 이야기로 많이 나온 게 어릴 적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나온 게 그게 뭐 석유가 그때 당시에 좀 살펴보니까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기도 했겠지만 이게 오일 쇼크가 있다 보니까 석유를 어떻게든 좀 안 쓰는 쪽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을 해야지 경제 발전에 석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요즘 마침 좀 중동 정세가 또 불안해가지고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석유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대경제의 불안 요소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딱 그 비슷한 일이 70년대에 세계적으로 불어닥쳤고 특히 그때는 미국에 셰일가스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석유값 오르는 걸 되게 걱정했던 거예요. 요즘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석유값이 오른다고 해도 미국에는 좋아할 만한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석유 수출 국가로 미국이 맞아요, 변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70년대에 풍력이 많이 개발돼서 80년대, 90년대에 풍력 발전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정도가 되면 풍력 발전 기술을 어느 정도 실용화해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도달했다라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좀 이렇게 풍력 발전을 설치하기 좋은 넓은 땅이 있고 풍력 발전 이 기계가 크고 또 돌아갈 때 이 소음이 나죠.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 저주파 소음이라고 해가지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웅웅거리는 소리가 네, 나는구나 정도인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밤에 누워서 한번 이거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귀로
들어보는 약간 몸을 올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는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90년대 이럴 때는 사람들이 좀 없는 사막 지역, 땅값이 싼 지역, 그러면서도 바람이 꾸준히 잘 부는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용화가 되었었고, 특히 1997년에 교토의정서라고도 하죠. 네.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추진되었던 기후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석탄, 석유를 좀 줄여가지고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한번 일어나면서 풍력 발전도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 있었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가 되면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교토 의정서에서 막 탈퇴하고, 뭐 석유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움직임도 좀 돌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력 발전이 또 좀 인기가 없었던 시대가 21세기 초에 또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2010년대 들어가지고 기후 변화가 점점 더 큰 문제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를 생각할 때 미래의 산업계의 새로운 전기 동력은 네. 석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오일 쇼크 시대 때처럼 석유가 나는 몇몇 나라에 전기를 다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에너지원을 많이 개발해 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주요 선진국 위주로 생기고, 또 이런 석유를 석탄을 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계는 국제적으로 좀 제재를 하는 게 환경 산업이 발달해 있는 재생 에너지에 먼저 투자를 해놓은 주요 선진 국가에 좀 유리해지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풍력 발전이 다시 동력을 얻으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풍력 발전도 중요한 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런 시대로 이제 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락이 계속 있는 편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에서는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풍력이 많이 확대될 거다. 뭐 땅도 넓은 나라고 하니까 풍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땅도 찾아보면 있겠죠. 또 더군다나 해상 풍력도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풍력 발전이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또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은 그때하고는 또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미국에서 좀 솔솔 나오고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또 그 이쪽은 또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합니다.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봐가면서 좀 우리나라 산업계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대부분 풍력 발전기 보면 날개가 3개입니다. 네네. 왜 우리 선풍기도 네. 옛날에 3개짜리 날개 있었고 4개, 요즘에는 막 6, 7개까지 날개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바람을 받아서 도는 거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 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거든요. 그런데 풍력 발전기 날개가 3개, 4개, 5개, 4, 5개 정도가 되면 발전기 날개 무게 자체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돌아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풍력 발전기 설계하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적은 쪽으로 가보자. 적은 쪽이 가벼워서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때는 풍력 발전기가 날개 2개짜리로 한번 돌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갈까요? 네, 2개도 돌긴 돌거든요. 근데 2개짜리로 만들어서 돌리는 걸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개짜리로 돌리면 가로로 날개가 있을 때하고 세로로 날개가 있을 때하고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도는 거에 따라서 이게 자꾸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거예요. 휘청휘청 흔들리면서 이게 뭐랄까 좀 삐걱거린다고 할까요? 네, 전체적인 진동 같은 게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개를 3개로 해놓으면, 그리고 그게 이렇게 60도씩 60도가 아니고 120도씩 딱 각도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 항상 돌아갈 때마다 서로 3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모양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훨씬 더 진동이 덜하고 좀 덜 떨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날개를 만든다는 게 이게 의외로 그냥 선풍기 날개처럼 띵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되게 골치 아픈 기술인 게, 이 날개가 길이가 뭐 요즘에는 대형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 한 짝이 길이 100m짜리도 만듭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 길이 100m짜리 날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최대한 가볍게 만들면서도 너무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좀 센 바람이 불었을 때 이 꺾이면 곤란하잖아요. 부러지기도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최대한 튼튼하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람을 받았을 때 제일 효율이 좋도록 또 절묘한 그 곡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 날개 만드는 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날개 만드는 재질도 풍력 발전기에서 그 중심이 되는 그 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무줄기처럼 쭉 올라가는 거. 그 탑 같은 거는 강철계 재료로 그냥 이렇게 만드는데 네. 뭐 그래도 좀 좀 덜 쓸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쇳덩어리로 그냥 만들면 그 정도의 강도와 무게를 못 나타냅니다. 너무 그래서 무겁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재료로 많이 만드느냐면 예전에 이제 플라스틱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안전 헬멧도 튼튼하면서도 네. 가벼우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하고 유리 섬유 같은 거를 그렇죠. 이용을 해서 유리를 이렇게 실처럼 뽑은 재료를 같이 써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섬유를 영어로 파이버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발음이 변해가지고 안전 헬멧은 하이바라고 한다 이런 말씀 그때 일본식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하이바 계통의 그런 복합 재료 플라스틱 계통의 재료하고 유리 섬유나 탄소 섬유 유리나 탄소를 이렇게 실처럼 뽑아낸 재료를 잘 섞어가지고 그거를 잘 굳혀서 그 크고 튼튼한 이 풍력 발전기 날개를 유려한 곡선을 만들어가지고 100m짜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가 기술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돼 있고 소재 기술이 뛰어나고 이 플라스틱 같은 걸 잘 만드는 화학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나라가 해보면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네. 도전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뭐 잘 된 회사도 있고 뭐 잘 안 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군산 쪽에서 영업하는 회사가 이 풍력 발전기 날개 만드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고군분투하는 느낌 비슷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서 어떻게 잘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 제품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잘하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좀 있고 네, 네. 그때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선진국과의 좀 벽이 좀 있고 그렇죠. 예. 특히 그 발전기죠. 이거는 진입 장벽이 더 높다 하더라고요. 발전-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만 해도 수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잘 안 좋은- 바꿀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도전하려고 하는 분야가 바로 그 터빈 발전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너셀 안에다가 이제 올려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풍력 발전기라는 게 태양광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공학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빙 파트라고 하죠.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는 수명도 오래가고 만들기가 쉬운데 돌아가는 게 있으면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이게 돌아가다가 어떻게 될지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전자제품 중에도 그 예전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 보면 하드디스크는 실제로 모터를 장치해가지고 디스크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판을 돌려가면서 정보를 자료를 읽고 쓰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도 어렵고 작게 만들기도 어렵고 고장도 가끔 나고 뭐 골치 아프고 하드디스크 깨졌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은 SSD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형태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요거는 무빙 파트 뭐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만들기도 좋고 더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산도 잘 된다라고 하죠. 풍력 발전기는 태양광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날개가 돌아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무빙 파트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고장이 날 확률이 언젠가 그럼요. 조금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풍력 발전기가 아까 멀리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좀 슬슬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 멀리서 보면 네, 그런데 이게 가까이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워낙에 크다 보니까 중심이 돌아가는 그 속도로 따지면 뭐 1분에 몇 바퀴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제일 끝에 끄트머리는 진짜 빨리 많이 달려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대형 뭐 날개 길이 100m 넘는 대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백 킬로 속도로 움직입니다. 뭐 시속 300km로 움직이고 막 그렇게 그렇습니다. 빠른 거였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돕니다. 제일 끝단 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야. 중심부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슬슬 도는데 크니까 끝단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빠르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거센힘을 가지고 돌아가는 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안에 기계의 그 톱니바퀴들이 닳거나 무슨 뭐 마모가 돼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럴 수 이런 일이 있죠. 발생할 수 있죠.
문제가 이게 되게 세계 최악의 사건 같은 걸 보면 그게 마모가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마모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뜨거운 열이 나가지고 뭐 불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 아까 소음 이런 문제 그리고 땅값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은 사람 사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놓거든요. 요즘은 해상 풍력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의 한복판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일단 수리하러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배 타고 가서 네. 바지선 띄우고 아니면 뭐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든지 한참 먼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150m짜리 올라가려면 크레인도 그렇죠. 엄청 높아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바로 뭐 기사님이 뭐 뚜껑 열고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높다란 그 너셀이 있는 데까지 타워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장비 오래 가고 고장이 안 나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고장 나면 잘 고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을 만한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자랑할 수 있는 회사들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게 이 내부의 터빈 그 발전기 부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기계공업이 발달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에 도전하고 있고 화력 발전을 위해서 돌리는 터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는 좀 기술이 발전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가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스 불 붙여가지고 돌리는 화력 발전용 터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세계 5번째로 자체적으로 가스 터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게 되게 기술의 큰 경사로 많이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식의 믿을 만한 좋은 기계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뭐 창원에 공장이 있는 회사, 뭐 사천에 공장이 있는 회사 이런 데서 대형 풍력 발전기용 요 터빈 부분을 너셀 안에 집어넣는 그 기계 부분을 잘 개발해가지고 팔아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의 문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경쟁을 하면서 얼마나 잘해볼 수 있을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좀 써줘야 하는데 네. 그 신뢰성을 또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거고요. 백한용님이 곽 작가님 입에 블레이드가 달려있는지 대호님이 확인해 보세요.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과연 곽재식 작가님 입에 블레이드가 달려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정리해 드릴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함께 가보시죠. 밤사이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도로 침수, 맨홀 뚜껑 유실 등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에 지난 정부 때 정권 호위대 역할을 했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부 때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적했고 외교부에는 재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포함해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사이비 호텔 경영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4월보다 0.4%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풍력 발전의 세계 곽재식 작가와 함께 재미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곽 작가님. 네. 덴마크 기업, 뭐 네네. 독일 기업 네. 이런 회사들이 풍력 발전을 선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위치들이? 네, 덴마크, 뭐 독일 그리고 또 다른 유럽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쪽 회사들이 스페인 회사들 이런 유럽 회사들이 전통적인 네덜란드의 풍차가 돌아가는 것처럼 전통적인 풍력의 강자입니다. 네. 아직도 뭐 풍력의 강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 회사들이 좀 무섭게 추격을 해와가지고 지금은 뭐 기준에 따라서는 중국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또 중국 기업들이. 네. 그래도 지난번에 태양광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은 정말로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풍력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1위 회사가 중국 회사인가 뭐 2위 회사도 중국 회사인가 3위 4위 중에 5위권 안에 유럽 회사도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순위가 뒤집힐까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완전히 중국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설치돼 있는 용량을 보면 각 나라별로 풍력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용량을 보면 중국 업체들이 왜 이렇게 잘 올라왔는지 좀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아까 뭐 이 풍력 발전기 하나 아주 큰 거를 꽂아 놓으면 한 10메가와트고 그런 거 100개를 꽂아 놓으면 1기가와트가 돼 가지고 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풍력 발전소의 양을 다 합치면 보통 수백 기가와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있는 풍력 발전소가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거를 뭐 200기가와트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는 벌써 좀 한참 지났고요. 지금은 300기가와트도 넘은 거 아니냐. 400기가와트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원전 수백 개에 해당하는 양의 풍력 발전을 지금 중국은 설치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설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풍력 발전,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생에너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뭐 중앙정부, 성정부 이런 거하고 사이에서 정책을 잘 알아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현지 기업의 기회가 좀 주어지기가 좋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국 업체들이 자기 나라 시장만 잘 차지해도 뭐 세계 시장이 뭐 절반이고 막 이런 상황이 그렇죠. 절반 이상이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중국 회사들이 되게 급성장한 그런 측면이 있죠. 중국 다음으로 풍력 발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 정권이 바뀌면서 뭐 풍력 발전을 뭐 이제는 좀 덜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깔려 있는 양이 중국하고 비교해 볼 만한 뭐 100기가와트 뭐 넘는 수준 이 정도가 될 만한 거의 유일한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쪽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뭐 세계 2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미국에서 풍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는 게 아닌 기회가 오히려 뭐 웬만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게 세계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는 독일 같은 나라가 5위권 안에 들어가고요. 보통 한 3, 4위 한다라고 하죠. 인도 같은 나라가 의외로 뭐 인도가 기술 선진국인가 싶은데 좀 미래를 위해서 좀 활발하게 먼저 투자한 그리고 석유 가격이나 석탄 가격 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도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인도가 뭐 3, 4위를 놓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도, 독일 이런 나라들은 한 수십 기가와트 정도 분량에 그러니까 10메가와트짜리 대형 이런 풍력 발전기가 한 수천 개 단위로 이 나라에 있다라고 볼 만한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 재생에너지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역시 한 10기가와트에서 만 30기가와트 정도 수십 기가와트 정도 수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풍력에 기존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흐름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태양광 할 때 네. 우리나라가 의외로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비율로 하면 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태양광 설치해 놓은 용량은 사실은 거의 세계 10위 안팎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하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2기가와트를 좀 넘지 않았느냐, 3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중국의 100분의 1 정도 수준,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봐도 한 4분의 1, 5분의 1, 뭐 6분의 1,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풍력 발전을 우리나라가 좀 덜 하고 있었던 편입니다. 그 풍력 발전이라는 게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좀 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잘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 땅값이 좀 비싼 나라고 그리고 사람 땅값이 비싼 건 둘째치고 그나마 좀 평지나 사막 같은 게 있으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나라는 산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바람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산등성이 위로 막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데 풍력 발전하기 좋은 땅 많이 있는 그런 데서 사업하던 분들이 한국의 풍력 발전기를 보면 어떨 때는 좀 짠한 눈빛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다가 심어놔도 되는 나라와 네. 산지 꼭대기에다 올려놔야 되는 나라. 저
힘들 수밖에 없죠. 저거를 저렇게 높이 산에 올라가지고 한국은 꽂아놨단 말인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육지에서 풍력하기에는 좀 힘든 형편에 있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석유가 잘 나가지고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석유화학 산업이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산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산업으로 선진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풍력 발전도 국내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 산업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여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설치된 국내 용량을 보면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좀 비슷해 보이는 영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워낙에 좀 지금 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뭐 풍력에 우리나라 모든 걸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해야 될 일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많이 발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뭐 풍력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국내에는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상 풍력이 오히려 기회다. 네. 라고 하면서 해상 풍력을 조금씩 이제 심어놓는 이게 바다에다 심는다는 표현은 좀 틀릴 것 같고 부유식도 있고 네네. 또 깊이다 이제 뚫어서 네. 그 지면에다도 박는 방식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기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다 진짜 심는 방식도 있습니다. 고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도 바닷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해저 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깊이 기둥을 바다 밑바닥까지 박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해상 풍력이라고 하면 그거를 대부분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정식이라고 흔히 부르는 방법이고요. 부유식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위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띄워놓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어떤 해상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놔도 센 바람이 태풍이 와도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서 이거를 띄워놓을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또 굉장한 기술력이죠. 그래서 그거 띄워놓는 방식도 뭐 반잠수식이 있고 원통식이 있고 띄워놓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보통 또 띄워놓으면 그 배에도 배가 떠 있습니다만 바닥에까지 닿는 이 닻을 내려가지고 무거운 쇠사슬로 연결된 닻을 바닥까지 닿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걸어놓는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부유식 풍력 발전도 줄 같은 거를 늘어뜨려가지고 해저면하고 연결시켜 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바닥에 박히게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이거를 해상에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바닷바람이 더 안정적이고 더 센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체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특히 바다에서도 위치를 좀 잘 잡으면 항상 바람이 일정하게 세게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그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은 땅값이 있는데 바다는 뭐 바다 물값 이런 게 좀 없죠.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돈 안 내도 되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게 잘 협의가 되면 이 땅값으로 지출되는 비용 같은 걸 훨씬 더 적게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좀 적용될 만한 이 해상 풍력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풍력 발전 같은 거 이런 거를 큰 단지로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만들면 그 전기를 보내주는 것도 이제 고민거리잖아요. 네.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나 공업단지가 있는 데로 보내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공업단지들이 주로 바닷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근처에 풍력발전소를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전기를 비교적 가까운 데에서 보내가지고 전기를 보내는 데 큰 비용을 좀 덜 들이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에서 산바람 좋은데 풍력발전기 건설한다라고 해가지고 산등성이 높은 데다가 발전기를 건설해 놓으면 그런 산골짜기에 무슨 뭐 도시가 있다거나 공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엔 잘 없잖아요. 끌어와야죠 결국은 전기를. 그렇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상에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단점은 이제 당연히 건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설치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하려면 또 배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다는 게 단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점을 장점 비슷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돈 벌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해드립니다라고 해야지 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풍력 발전을 이렇게 해상에서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국 업체들이 할 만한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기라는 게 특히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바다 위에 띄워놓는 전기를 만드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 업체들에서 한동안 정말 좀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던 사업이 해상 플랜트 사업이었죠. 바다에 띄워놓는 무슨 석유 뽑아내는 공장 네. 이런 거를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걸 많이 지었는데 그 탄탄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바다에 부유식 풍력 발전을 만드는 그 힘든 작업을 우리나라 건설업도 발달한 편이고 이런 무거운 쇳덩어리를 조립을 해가지고 바다 위에서 뭘 만드는 작업 이런 거에도 이력이 많이 난 기술자들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이 고생할 수 있는 능력을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풍력을 설치하는 산업을 한국이 좀 잘하는 쪽으로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같은 데서 풍력 발전기 설치선이라고 하죠. 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뭐 몇십 킬로미터까지 육지에서 떨어진 곳까지 나와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거기다가 띄워놓으려면 심으려면 큰 배에다가 이 100m가 훨씬 넘는 풍력 발전기를 싣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그걸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특수한 배를 만드는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풍력 발전기 설치선, 해상 풍력 설치선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를 사업으로 좀 추진해 본 적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일종의 조선업, 일종의 건설업이라는 측면에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한국의 이 뛰어난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외에서 좀 사업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는 쪽으로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부품 쪽으로도 우리가 진출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해외 풍력 발전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건립은 같이 하는 이런 네.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블레이드 날개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네. 아니면 터빈 너셀 안에 들어가는 이 발전기 만드는 기술은 선진국 업체들이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힘들게 공사하고 조립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거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열심히 하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외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이거 저는 가끔 가다가 이거 설치하는 단지 같은 데 지나갈 때 있으면 그거 잠시 시간 날 때는 서가지고 뭐 1시간씩 구경하거든요. 그 구경하나 보면 신기합니다. 그 50m, 100m짜리 날개를 큰 크레인에다가 빌딩 지을 때 쓰는 그 큰 크레인이 있죠. 들어가지고. 거기다 달고 들고 가가지고 그럼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높은 곳에서 서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조립을 하고 볼트 너트를 조립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감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기술이 좀 다른 방향으로 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좀 산업적으로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풍력 발전의 세계 곽재식 작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요 조금 전에 장중 3,000선을 잠깐 터치했네요. 아주 잠깐 터치해서 지금은 2,997 정도이고요. 2022년 1월 이후 거의 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터치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고요. 또 오늘 내일 또 전국적으로 강한 비, 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람 또 비로 인한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좀 미리미리 시설물 등 준비 잘 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투자자들의 관심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도 많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은 특히 기초부터 좀 쉽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 LS증권 애널리스트였던 강하나 작가와 함께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라디오 또 유튜브 동시에 만나고 또 들어보시죠.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